지금 진짜 발등에 불인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3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그 다음 플랜 B, C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사실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요번에 최근에 있었던 그 내신 고1 과정, 이제 9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2,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 성취평가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엄청나게 바뀐 게 아니고요. 전 정부에서 이미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갖고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발표는 사실은 끝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를 뒤집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든지 하는 거는 아니긴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이제 신박하고 창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고1 내신이 중요하니까 고1 내신 같은 경우는 딴 지역 가가지고 이제 내신을 확보하고 다시 고2 때 컴백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그냥 창의적인 어떤 발상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좀 어쨌든 정리해서 좀 말씀은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안내를 좀 먼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요 발표가 요번에 했던 발표가 요거 내용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발표 내용인 건데,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말씀은 우선은 굵직하게 드리겠지만 여기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입시랑 직결되는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3 이하 학부모님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2022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세대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막간 홍보를 하자면 찾기 쉬우시게 이게 이제 이응이라고 치시면 저희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받으신 브로셔에도 블로그에 이제 곧장 갈 수 있는 이런 QR이 나오는데, 가시면 이렇게 저희 블로그 나오고 블로그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선은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저희 블로그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따가 하나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최근 제 설명에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정도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제 목이 지금 알러지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가 중간에 되게 기침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착같이 마스크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혹시 몰라서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찝어볼게요.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교육부의 이번 발표 중에서 이제 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먼저 수행평가. 요거 지금 대부분 다 그냥 고1은 상대평가다, 나머지는 절대평가다, 요것만 지금 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번 발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선은 먼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 성장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겠다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논서수령 평가가 강화되는데, 논서수령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려나? 보시면은 문항만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선은 사실은 내신 같은 경우가 고1 상대평가, 고2, 3 절대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의 유형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수능 개편뿐 아니라 내신 같은 경우도 수능 일반적인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신의 형태도 좀 사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신보다 훨씬 더 이제 지필에서 오지선다 문제 비율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은 그냥 심플하게는 학부모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행평가 비중이 왕창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필고사 오지선다의 정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다형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축소될 거고, 논서수령 평가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수행과 지필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더 지금도 과정 중심의 평가가 어느 정도는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술 형태의 이제 평가들이 되게 많은데, 지필고사 같은 경우 우리 머릿속에 설령 지필고사에서 서술형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지선다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머릿속에 우리 약간 뭐랄까 고정관념처럼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모호해지는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생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국어의 영향력이 국어 과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과목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주기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좀 더 확대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 언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구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좀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어와 영어의 영향력이 좀 더 강화가 될 텐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를 만약에 좀 더 이런 어떤 표현 언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 뭐 어쨌든 그런 언어를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내신 기간에 오지선다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잘 맞춰서 좋은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진짜 실용적인 영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를 만들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사교육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라이팅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스피킹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신 기간에 바짝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류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 다만 요새는 워낙 이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특히 대치동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진짜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문제 안 되는 친구들도 또 사실 상당히 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그게 문제인 친구들은 더 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입시에서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내신이 정량적으로 오지선다 문제를 정답을 누가 제일 많이 맞췄는가를 갖고 줄을 세우는 어떤 그런 역할의 의미 자체는 어쨌든 줄기는 하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점들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서포트하는 내용으로 이제 질문하는 학교를 육성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질문을 하고 많이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 중심의 어떤 활동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교사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운영 예시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서 어디를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해설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운영 예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학생이 학기 초에 자기주도적으로 질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해서 질문을 탐구 해결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 계획에 반영 및 학교장 상정 수여래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익숙한 워딩이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기존의 학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뭐 단어를 의미를 조금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오해하실까봐, 사실 이게 소논문 보고서인 거잖아요. 요거를 결국엔 텍스트로 정리한 게 소논문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별적인 탐구,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는 소논문 보고서 같은 경우는 대입에서 이제 입시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기는 되어 있으나, 지금 사실 그 소논문 보고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 내용을 풀어 서술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논문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형태가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질문과 토론이 여기서 지금 제가 큰 따옴표로 된 거는 여기 그 큰 따옴표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뭐랄까 문장이나 그 워딩 단어를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를 제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를 만들 거고, 선도 학교를 공모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잘 따르는 학교들을 공모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학교도 선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막 상도 주고 한다 막 이런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이 학기 초에 자기주도적으로 질문을 선정하고 그거를 그 질문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과정 중심의 어떤 평가와 기록이 강화될 것이고, 기존의 그 소논문 보고서, 이거 진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소논문 컴백이라고 표현은 안 했어요. 제가 그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학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탐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호기심과 의문을 갖고 그 호기심과 의문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아이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IB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릴 어떤 그 내용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궁금하시면은 조금 찾아보시면은 되게 이제 자세하게 많이 내용이 나오고 저도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도 제가 이걸 그 좀 설명하는 내용을 그 최근은 아니고 몇 달 전쯤에 이제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IB 같은 경우를 실제로 2022 교육과정 이후에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요번 발표에서도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입하고 확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연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IB의 장점을 벤치마킹 한 다음에 정책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한국형 IB 수업 평가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기까지 이제 좀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서울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으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IB 같은 경우가 직접 이제 적용된 학교들이 한 작년쯤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IB가 갖고 있는 이 IB가 굉장히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가장 좋은 모델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 IB를 이제 참고해서 우리식으로 이걸 흔히 KB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IB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IB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IB를 통해 가지고 이제 IB반을 나온 친구나 IB 학교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IB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대입을 치러야 되는데 IB 시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IB를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식으로 치면은 수능이랑 거의 겹쳐요. 그래서 IB반을 나온 친구들 입장에서 수능 준비를 하든지 IB 를 통과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주도나 대구나 이런 데서 보면은 특정 학교나 혹은 반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고3이 돼서 어떻게 입시를 치러야 될지를 교육부에서 어쨌든 답을 줘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아마도 정책 연구를 거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이제 바꿔 표현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게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22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IB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까지는 아마 아닐 것 같고 요걸 이제 나중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 중에서 그 좀 더 이제 그 아래 학년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 때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은 모르긴 하고 나중에 언젠가 이런 지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2022 교육과정까지는 좀 아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선택권 확대와 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이제 그 2022 교육과정 같은 경우가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세대잖아요. 이 전면 시행 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본인의 희망 진로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과목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워딩을 보면은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온라인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공동교육과정 사실 이런 거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어쨌든 간에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많이들 아실 텐데 서울대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서울대가 이제 각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하고 아니고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제 그 서류 평가 점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 많은 학교들이 이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필수 과목과 그다음에 권장 과목의 이수의 중요도가 굉장히 서류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고 커지기는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신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까만 갖고 과목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전에 비해서는 좀 더 뭐랄까 그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뭐랄까 그 서류 평가에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수의 중요도도 굉장히 중요해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이 이제 목표로 하는 학과에 맞춰갖고 이수하는 비율도 굉장히 증가할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수로 이제 문제는 끝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이수 과목에 관련된 구체적인 탐구 내용이 사실 있어야겠죠. 내가 이수만 했다고 무조건 그 과목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지점 때문에 사실은 한계는 좀 있기는 합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지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저희 면접 선생님의 생기부를 가지고 제 유튜브에서 그 선생님 생기부를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제 하나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 걸 갖고 왔는데 이 선생님의 실제 그러니까 면접 선생님의 실제 생기부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어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게 이분의 이제 사회 교과 과목의 세특 내용인데 이만큼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인문계긴 하지만 그 과중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경제 과목이 없었대요. 그래서 경제 과목을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내모가 뭐냐면은 방송통신고에서 경제 과목을 이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에서 과목을 이수를 한 거예요. 이수해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경제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한 건데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만한 내용 중에 요만큼 들어가거든요. 이수했다로 사실 끝이고 나머지는 이 사회 교과 과목에 관련된 내용 위주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듣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외부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큼 성취했는지 사실을 알기가 좀 힘들 거고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록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게 꼭 인근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점에서 사실 고교 학점제가 이제 좀 뭐랄까 선발한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교육특구 학교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처음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온라인이나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과목을 들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큼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평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모교에서 들은 게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심화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된 학교가 사실 유리하고요. 실제로 질문을 신청하신 거 보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거 보면은 질문들 내용이 대부분 이제 막 그런 거 되게 많으셨어요. 어떤 학교를 가면 유리할까요? 같은 경우가 되게 많으셨는데 어떤 유형의 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우수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 표현이 좀 그런데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심화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서 많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냐 뭐 자사고냐 뭐 특목고냐 무슨 고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또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3 때 되면 이제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수능 과목이 아닌데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성취도 과목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내용 말고 물론 이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 과목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수능 과목 공부시키게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입시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과목을 깔아놓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얼만큼 의미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요. 얼마든지 사실은 과목 깔린 것과 그 퀄리티는 사실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교들이 퀄리티가 좋을 것이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충분한 경우에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학원 소속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고등학교 이제 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 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단과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런 학원 저런 학원 이제 여러 군데를 나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다른 지역을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그게 뭐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이제 출강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대치와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종종 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막 되게 이제 학업 역량이 낮은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학생들 그 상위권의 퍼센트에 따라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평균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똑같고 커리큘럼이 똑같아도 사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얼마든지 학생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자체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심화 과목들을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나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런 지점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2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가 좀 더 나의 입시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지점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몇몇 대학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이제 교과이수 과목이 대입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제 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과목을 드는지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목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이수 권장 과목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고, 없으면은 무조건 넌 탈락,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근데 안 들은 것과 못 들은 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점수를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워딩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근데 못 들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학교에 없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도 직접 나옵니다. 외부 공동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이수도 하면서 그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선생님의 어떤 평가와 학생의 탐구가 있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 없어? 그러면은 외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듣는 것까지는 못 되겠지만 외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수하는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사실 그거는 가장 최악이고, 그 지점을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2022 교육과정 세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평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1 빼고 성취평가를 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발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올 절대평가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고교학점제 취지만을 만약에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절대평가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 취지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올 절대평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만약에 올 절대평가까지가 조금 그러면은 이제 그 9등급은 말고 한 5등급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무래도 입시에서 영향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고1 과정 같은 경우 석차 9등급은 지금 현행처럼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벽하게 그대로 유지는 아니고요. 이게 글씨가 조금 작은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학년 공통 과목은 이제 9등급이 나오는데, 근데 공통 과목 중에서 글씨가 좀 작아요. 한국사랑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5단계 아니면 성취도 3단계로 나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게 그 질문을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22 교육과정인데 요거를 약간 뒤섞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2 교육과정인데, 여기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고1 과정에 해당되는 공통 과목이에요. 근데 공통 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를 보시면 공통 국어 1, 2, 공통 수학 1, 2, 그 다음에 공통 영어 1, 2라고 돼서 국어 1, 2, 그러니까 수학 1, 2, 그 다음에 영어 1, 2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수 1, 2가 있잖아요. 요거를 두 개를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고1 과정을 1, 2로 그냥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5랑 2022랑 이 이름을 조금 헷갈려 하셔가지고 그걸 질문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9등급이 되는 거고, 이 빨간색을 제외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공통 과목인데도 한국사랑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절대평가가 된다. 그러면 이 전체에서 지금 현재 고1 과정이라고 하나 이 9등급으로 나오는 게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쳤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과목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고1 내신이 매우 절대적으로 무조건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제 고2 내신 같은 경우가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고1 내신 선행에 올인을 할 것이다. 이게 옳은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초반에는 어쨌든 많이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탈대치 탈강남한 다음에 고1 때는 내신 쉬운 학교 가고 우선은 등급을 따고, 그 다음에 고2 때 다시 이제 전학을 온다. 뭐 이런 플랜을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후회하실
가실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1은 내신 올인한 다음에 고2, 고3은 학종이나 수능에 올인할 것이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수능 같은 경우 수능 개편을 통해서 수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할지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운영이 불가능할 거다까지는 아니고 최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 근데 적당한 학교들은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장 좀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먼저 고1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이거는 매우 동의하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고1이 만약에 고1 내신이 압도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은 거기서의 전제가 어떻게 깔려야 되냐면 대학에서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그렇겠죠. 내신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고2 과정 같은 경우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니까 걔를 가지고 이제 등급 구분이 안 되니 고2 내신이 의미가 좀 더 이제 전에 비해서 없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고1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질 텐데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히 이를테면은 서울대 입장에서 연대 입장에서 고대 입장에서 메디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학교들 입장에서 내신을 고1 과정만 지금 등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신이 갖고 있는 입시 전체에서 중요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파워 자체가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1 내신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 의미는 아닌데 고1 내신의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전학이라든지 뭐 이런 전략까지 짜시는 게 괜찮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당장 이번 애들 입시 건데 이게 건국대거든요. 건국대에서 교과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건국대 교과는 KU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냥 이건 얘네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냥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는 교과 전형이지만 1000점 만점에 70%가 교과고 30%가 서류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서류평가를 이제 조금 더 작게 주고 그 다음에 내신의 변별을 세게 두는 어떻게 보면 학종 같은 형태이기도 하고 학종과 교과의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학종은 정량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정성평가를 하지만 교과 전형은 어쨌든 간에 내신을 정량평가를 할 거잖아요. 정량평가하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등급을 1등급은 10점을 주는데 2등급은 9.97을 주고 3등급은 9.94를 주고 4등급은 9.9를 줍니다. 그래서 1등부터 4등급까지를 0.1점 차이예요. 그치. 0.1점 차이예요. 0.1점밖에 1에서 4까지가. 근데 한번 혹시 첫째가 있으시면 더 잘 아실 것이고 아니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뭐 그 선배 어머님들 얘기를 들으시거나 하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내신에서 1등급과 4등급은 대치동조차도 지원하는 학교는 완전 하늘과 땅이거든요. 근데 이게 건대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면 0.1점 차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서류평가가 3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류와 내신의 실제 변별력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지금 현재 교과 전형조차도 내신이 갖고 있는 의미를 대학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거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인데 경희대 마찬가지로 경희대 교과 전형이에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교과 내신 성적을 70, 그 다음에 생기부 종합평가를 30을 봐요. 7대3으로 봅니다. 그건 앞에랑 똑같죠. 똑같은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실제로는 내신이 70대 그 다음에 서류가 30이긴 한데 이 70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과 내신 성적을 560으로 700점 만점에 560으로 주고 그 다음에 140점을 딴 거를 줘요. 뭐를 주냐면은 출석이랑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점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출결이 뭐 문제가 있거나 미인정 결석 있고 이런 친구들은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감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희대 정도 어쨌든 원서 쓰는 친구들이 대단하게 미인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140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교과 700 서류 3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신 560에 서류 300이 되는 상황인 건 거죠. 그럼 서류 300을 통해서 이 내신 성적은 꽤나 많이 아마도 일반적으로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은 극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조차도 사실은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파워는 얼마든지 학교 입맛에 맞춰가지고 조절이 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대학에서 한번 어머님들께서 그냥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 의대 입사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대 의대 입사관이고 내가 만약에 고대 입사관이에요. 근데
고1 과정 그 딱 5개 과목 같은 경우만 5등급 아니 9등급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얘가 몇 등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점수가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내신을 퍼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성적 가지고만 고1 과정 몇 개만 가지고 그걸 갖고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내신을 엄청 의미 있게 변별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애초에 전형 설계를 할 때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를 죽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어느 정도는 없을 겁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1 내신에 올인해서 모든 걸 고1 내신을 잘 받는 데에 맞추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은 그 고1 내신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대학이 내신이 갖고 있는 의미와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고1 때는 어쨌든 간에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는 내신 등급 올인을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중학생 이하 친구들은 고1 내신을 염두하면서 준비를 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리고 고2, 고3 같은 경우는 학종과 수능에 이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아마 가겠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어떤 전형이 됐던지 간에 교과 비중을 어쨌든 지금처럼 두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조차도 사실은 변화의 흐름은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 등급 기록이 의미가 없느냐? 당연히 의미가 없진 않고, 여기서 어떤 저의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저는 이게 대학교 학점 같은 느낌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4.5를 받아.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시력 정도의 학점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서류에서 그냥 얘는 무슨 게으르고 그다음에 불성실한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서류 자체에서 그냥 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사실은 4.5면 무조건 삼성에 들어가고 네이버에 들어가고 카카오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3점 중반 이상이면은 사실은 그건 그 다음부터는 학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영역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의 느낌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고1 내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가셨다가 뭐 돌아오는 뭐 이런 류의 어떤 플랜은 약간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이 중요하니까 명문대에 붙어도 비명문대에 들어가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붙었는데 서울대를 입학하는 것보다는 학점 경쟁이 훨씬 더 쉬운 어떤 서울대보다는 비명문대라고 생각하는 어떤 학교를 가면 그러면 학점이 좀 더 좋을 개연성이 높죠. 아마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비명문대에 가서 4.5를 받았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사실 냉정하게 손익 계산을 해보면 학점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서울대를 가는 편이 사실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은 사실 높을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학년 등급이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가 없을까봐 지금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하는데 의미 없고 안 중요하다, 서류 면접이면 땡이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파워, 걔가 갖고 있는 임팩트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등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대입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숫자가 갖는 의미는 어쨌든 전보다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1 내신 등급이 제공돼도 기존의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은 사실은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앞에 교육과정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의미가 어쨌든 유지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1등급이면은 원서를 쓰는 대학들이 있고요. 2등급이 쓰는 대학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이제 되게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등급 숫자가 결정하는 기준에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 프레임을 만약에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어쨌든 가장 이 인근에서 오셨다고 그냥 전제를 할게요. 다른 곳에서 오실 수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어쨌든 요 근방이 제일 많으실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이게 교육특구가 될 수도 있고요. 선발한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내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서 내신 숫자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목고가 될 수도 있고 일반고가 될 수도 뭐 어디가 됐던지 간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학교조차도 사실은 1등급이 아닌 2, 3등급 학생들도 우수한 친구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어떤 그 역량 대비 낮은 내신을 사실은 그동안에 받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 덜 안 이쁜 숫자를 가지고도 좀 더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일반고, 자사고 뭐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신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1 과정의 어떤 내신의 중요도 때문에 이를테면 이사를 갔다가 컴백을 했다 뭐 이런 류의 전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고1 내신을 말아먹으면 어떡하나요? 고1 내신을 못 봐도 괜찮나요? 당연히 그건 안 되죠.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서울대에서 만약에 이를테면은 거의 학고만 겨우 면한 수준으로 만약에 학점을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도 이 친구를 성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개념인 거죠. 당연히 대치동이 됐든 또 다른 어떤 학교가 됐든지 간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안에 들어와 줘야지만 우리가 뭔가 입시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 일정 숫자 존에 들어와야 되는 그 범위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더 넓어진 상황이다. 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그 다음 플랜 계획을 세울 때 이게 그 나중에 후회를 좀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에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쨌든 더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고1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고2 과정은 분명히 절대평가니까 이게 얘가 갖고 있는 파워는 분명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성취평가 운영 관리라는 걸 한다는 거를 또 이제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성취평가 운영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취평가 과목 같은 경우는 9등급 등급 상대평가랑은 다르게 A 비율을 얼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수준이 높으면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역량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도 기존의 등급은 4% 학생들만 1이라는 숫자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취평가가 된다는 거는 4% 훨씬 넘는 학생들이 A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고등학교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입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대평가 과목에 비해서 성취도 과목 같은 경우 좀 더 내신을 퍼주는 내신 인플레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입시에서 이제 그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쪼그라드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성취평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1단계로는 학교 자체에서 그 다음엔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3단계를 점검해서 한마디로 내신 퍼주게 하지 마 감시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성취도 A를 어느 정도까지 주는 게 퍼주는 것이냐 혹은 퍼주지 않는 것이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2024년에 어쨌든 마련할 예정이니까 현재로서는 확정은 아닌데 근데 요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제 그 모 학교의 중학교 그 내신을 그냥 제가 갖고 온 그냥 학교 알림에서 대충 아무 학교나 그냥 갖고 왔어요. 왜냐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우리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 이름을 치시면 그 전년에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A를 받았고 B를 받았고 C를 받았고 D를 받았고 E를 받았는지 비율이 다 나오거든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게 지금 A예요. 이게 1학기 이게 2학기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 칸이 이제 A 비율이니까 성취도 식으로 만점 받은 학생들이에요. 근데 여기 숫자가 조금 작은데 숫자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29%, 31%, 41%, 30%, 48%, 25%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되게 일반적이고 무난한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막 78% 이러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체육인데 이런 예체능 과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A 비율이 많고요. 보통 그러니까 되게 그냥 노멀한 학교예요. 물론 여기서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학이 이제 6%가 나온 2학기 때 6%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이때는 그래서 아마 난이도 조절을 좀 아마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6%면 어쨌든 1등급보다는 비율이 많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보통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학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통은 얼마로 맞추냐면은 30%대로 주로 맞춰요. 30%대로 맞추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이 좀 어렵거나 하면은 20%대로 가기도 하고 시험이 좀 쉬웠다 하면은 40%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 몇 %에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고등학교 때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1등급이 4%, 2등급이 11%잖아요.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학교식으로 하면은 1, 2, 3등급은 무조건 대부분의 경우 진짜 애지간하지 않으면 A가 나옵니다. 그리고 4등급 컷이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학교식으로 치면 고등학교 9등급으로 했을 때 4등급까지는 애지간히 보통은 A가 나와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가 다 A가 나온다는 거는 서울대 의대부터 어머님들이 들어보신 애지간한 학교 웬만한 학교 수시 원서 쓰는 게 다 포함이 될 정도의 숫자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의 학생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이 정도 만약에 고등학교 때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이게 태클이 걸릴까요? 이 정도 나왔다고? 너무 많이 퍼준 것 같아라고 할까요? 아마 최소한 중학교 때 지금 나오는 정도 수준 갖고 태클이 들어가지는 아마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한 친구부터 이를테면 그 다음에 어지간한 지거국 학교를 포함해서 웬만큼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들어보신 학교까지가 싹 다 A가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태클이 안 들어온다면 사실 입시적으로는 그렇게 이 부분이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죠.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고급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A가 10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사실 요새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근데 학교를 뭐라고 하긴 그런 게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 애들이 나중에 대입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경쟁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노력한 거지 나쁜 의도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정말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을 생각해서 선생님이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도 아까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감사가 들어가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중학교 정도 나오는 거 갖고 문제가 아마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최종적으로 A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까지를 의미 있다고 보고 혹은 점수 인플레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지금 9등급제 같은 어떤 상황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완전 파행이 되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내신의 변별이 우선은 어쨌든 간에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을 원치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의 변별이 너무 사라지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개편을 하는 이유가 뭔데? 어쨌든 간에 내신 숫자만 가지고 그 숫자 정량적인 그 숫자 몇 개 가지고 줄 세우는 상황을 원치도 않을 거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이거 다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다 원치 않고 이 둘의 어떤 중간적인 어떤 부분을 가장 이제 목표로 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100% A를 준다든지 하는 어떤 파행은 최대한 막고는 싶을 거예요. 그거는 막기는 할 텐데 문제는 입시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지점을 상위권을 얼마나 이제 불만 없이 잘 이제 뭐랄까 조절을 하느냐 구분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여가지고 결국 성취평가 과목이 확대된다는 거는 내신의 영향력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크게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고1 과정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만 오해가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거를 입시 전체 판으로 봤을 때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이제 전형을 설계할 때 내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미 지금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2022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 성취 기준을 보장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 어떤 친구들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학교를 뭐랄까 등교하는 거에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친구도 사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그냥 이제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어쨌든 간 이게 대학이야 만약에 막 F로 쫙 깔아버리고 그게 반복되거나 하면 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학업 성취율 40% 플러스 출석률 3분의 2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미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도달
도달이 우려되는 학생은 예방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미도달 학생은 보충 지도와 대체 이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사실 생길 수가 있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교가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사실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미도달 학생들 같은 경우를 이제 패싱하지 못하고 얘네들을 어쨌든 간에 도달하기 결국에는 끌고 가야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끌고 간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끌고 가지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치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혹은 선발한 학교는 좀 안 그런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뭐랄까 그런 친구들 비율이 좀 높은 어떤 곳도 있기는 하겠죠. 그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전체의 어떤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원 그 교사의 어떤 에너지를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점을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가 사실은 관건일 텐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가봐야 되는 거긴 하고요. 다만 이런 지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에는 흔히 말하는 탈대치, 어쨌든 그 탈대치라는 그 단어는 좀 상징적이고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내신이 치열한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발학교든 비선발하는 일반고든 굳이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내신 따기 흔히 말하는 쉬운 학교를 일부러 지원을 하는 경우들, 심지어 이사를 해서라도 하는 경우들도 이제 전략상 이제 존재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내신이 입시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최소한 수시에서는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내신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도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학교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문제가 좀 더 되기는 할 거라서 좀 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내신 상에서 설령 경쟁이 치열한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이제 그런 치열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게 아마 클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그게 무슨 특목자사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 특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학교를 가는 편이 학생들이 특히 내가 좀 더 뭐랄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입시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목표가 되게 뚜렷한 학생일수록 그런 지점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이게 커버가 될지는 뭐 가봐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주말에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실 정도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미도달이 우려가 되는 학생들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지점들이 이제 학교 선택을 할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좋기 때문에 지금 굳이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연계 강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우선은 대입 블라인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죠. 그거 진짜 이 용어나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게 사실 중등 이하 혹시 초등이 계신다면 저희 사실 초등 학부모님들한테는 설명의 문자를 안 보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혹시 계신다면 사실 이게 학년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학부모님들의 어떤 배경 지식 정도가 좀 사실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그 부분이 좀 우려는 되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냥 대입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너무 개인적인 정보가 학생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학생의 어떤 출신 학교나 지역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게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입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근데 대입 블라인드 같은 경우가 또 어떤 지점에서는 좀 문제가 되냐면은 학교 이름을 가리거나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이 어느 정도 어떻게 심층적인 탐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좀 힘들게 만드는 지점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발표나 상황 자체가 어쨌든 간에 내신 성적 그 자체보다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교사가 기재한 평가들이 굉장히 입시에서 더 중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입 블라인드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제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그다음에 과목별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을 대학에
만약에 추가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데이 블라인드 자체를 아예 다 그냥 없애고 그냥 다 이제 캔슬해버리고 다시 막 그러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더 주도록 할게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생기부를 보면 생기부에 그 이렇게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친구가 물화생지 중에서 물화생을 선택했고 그게 몇 등급인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물화생지를 어떻게 깔았는지 그리고 그 깐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생기부에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선택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전부 다 제공을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미 지금도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학생의 생기부와 더불어서 그 학생의 출신 고교의 3년간의 이제 교육과정 편성 현황,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세팅해놨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나이스 상에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학생이 안 들은 것과 못 들은 거를 구분해서 점수를 다르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대학들이 이제 몇몇 대학들이 같이 이제 연구한 내용에서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안 들은 것과 못 들은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생기부에는 안 나와 있으나 어쨌든 그게 이미 지금 사실은 확인은 가능한 상황이긴 했는데 다만 보기가 되게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 놓칠 수 있는 지점이 있기는 할 것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생기부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긴 하겠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요거는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만약에 그 대학교 입사관이라고 한번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입사관이라고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학생을 평가하고 싶은데 이 학생의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그 고등학교 쳐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막 파일화해갖고 문서화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블라인드의 어떤 허점, 맹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제공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 일부 완화가 된 거는 맞다. 요거는 맞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달라진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기존에도 사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는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기부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니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의 영향력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더 확대가 된 게 맞기는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기부에 기재 가능한 어떤 그런 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얼마나 더 세게 완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적당하게 완화가 되는지는 그 다음에 좀 판단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중3 이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특히 이제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고3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발표를 보시고서 이 지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준치에 대해서 고교 유형 다양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사실 논란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좀 선발하는 과정에서 되게 경쟁이 과열이 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만약에 선발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학생들끼리만 모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지점들도 있고 해서 많은 지점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내실화하도록 할게. 그리고 어쨌든 그대로 존치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미 여러 번 언급도 됐고 이미 결정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새삼스럽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선발학교의 선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특목자 사고 같은 경우는 후기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과고랑은 다르게 이제 영재학교나 과고 입시가 끝난 다음에 일반고 지원을 할 때 그때 같이 동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동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시 지원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를 지금 의무 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들이 이런 선발한 학교들은 사회통합 전형을 무조건 꼭 뽑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뽑는 어떤 그 비율을 가지고 학교 평가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유지를 그냥 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충분한 사교육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다 보니 만약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내신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니까 자격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쓰질 않았고 그래서 많은 이런 사회통합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미달인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거의 원서를 쓰면 붙는 정도 수준인 경우들이 좀 지금까지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동안 좀 문제가 되어서 미충원이 되는, 그러니까 안 뽑는 건 아닌데 뽑아야만 되는데 뽑고 나서 만약에 미달이다 그러면은 그 인원의 50%는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20% 이상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 5년 주기로 계속 평가를 받는다. 그건 재지정 평가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 다른 거는 그러니까 기존이랑 그대로 가되 사실 여기서 지금 좀 다른 내용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만약에 미달이 되면 50% 일반 전형으로 돌리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먼저 일반고 동시 선발 유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이 일반고랑 똑같이 선발한다, 전기로 안 뽑는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지금의 모든 발표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서류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서류를 좀 더 예쁘게 꾸려나갈 수 있는 학교들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특목 자사고는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라고 해서 서류 꾸리는 게 힘들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그런 학교들이 좀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선발한 학교들은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는 서류 평가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학교 프로그램이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좀 더 그렇게 좀 심화 탐구에 대한 어떤 열의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같이 이제 협력하는 어떤 효과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의 인기가 많아질 텐데 대치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교육청별로 학생들을 이제 일반고에서 어떻게 배정하는지가 기준이 다른데 흔히 말하는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외대부거나 뭐 이런 데를 썼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지역 전체에서 마지막 남은 학교로 무조건 강제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대치 학생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대부고를 썼는데 만약에 떨어져도 숙명이나 진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부분은 2단계에서 이제 근거리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만약에 숙명 바로 앞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런 어떤 특목고를 떨어진다 하더라도 배정 받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꽤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 되게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학교를 떨어진다고 해서 근거리 배정을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지점 때문에 특히나 교육특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학교를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경우에 그게 그냥 한 반반 정도면 그냥 한번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제가 잘 드리는 편인데 왜냐하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거리 배정 학교를 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비평준화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의 몇몇 지역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쪽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속상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전형 영향평가 개선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개선이 어떻게 될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통 같은 경우는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쨌든 입시에서는 분명히 줄긴 할 것이고 보통 사통 전형이 가능한 친구들이 사통이 되는데도 안 쓰는 이유는 내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친구들이 내신에 대한 불리함보다는 그런 어떤 선발한 학교를 가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통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전보다는 더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형이 사실은 미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달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넘어올 확률이 과연 높을까? 아마 높지 않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미달이었던 이유는 내신이 워낙 빡셌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될 거라서 아마도 사통 전형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특히 입시와 좀 직결되는 요번 발표에서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지점들이고요. 물수능 논란에 대해서는 저 아주 가볍게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고3이 아니니까 우선은
정리를 하자면은 내신이 고1은 상대평가고 고2부터는 5일 절대평가를 확정,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난 건데, 근데 아직 수능 개편은 아직 발표 안 됐거든요. 수능 개편은 발표가 안 돼서 2022부터 어떻게 2022 교육과정 세대부터 수능이 뭐 절대평가가 된다는 등 뭐 어쩐다는 하면서 계속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다만 이게 6월 7일 기사인데요. 대입 전면 개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킬러 문항에 대한 그 논란 한 일주일 전쯤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좀 노골적으로 워딩이 나온 상황이라 개편 쪽으로 조금 더 왔다 갔다 했는데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번에 좀 정치적으로 되게 좀 이게 번지는 바람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좀 발표는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수능도 굉장히 변별이 떨어진다. 학생들을 의미 있게 줄 세우지 못한다. 학생들의 역량 순으로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 학교별 어떤 평가에서 나오는 비율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최근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대학의 고민이 굉장히 이제 잘 보여주는, 그 대학의 어떤 고민의 흔적이 나오는 어떤 지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어쨌든 간에 지금 예전 수능, 초창기 수능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문과, 이과 이런 거 상관없이 문과든 이과든지 간에 사탐과탐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적, 기하 이런 걸 쪼개서 보지도 않았고, 그때는 미적이고 기하고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봤어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은 사탐 내용을 수능만 놓고 보면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수능 만점 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반대로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 내용에 대해서 1도 몰라도 수능 만점 받는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학이 지금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내가 만약에 미적을 만점 받을 수 있어도 기하 1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는 시험의 범위가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 수능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이 쪼개지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선 학생의 충분한 역량이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과거랑 비교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이제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선택 과목이 쪼개지게 되면 과목별로 지금 이제 표준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원점수보다는 표준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그 표준 점수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해의 운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우수해도 내가 선택한 과목이 그 해에 하필이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운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 등수가 되게 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예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은 있었지만 예전에는 선택 과목으로 쪼개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해에 내가 만약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를 하더라도 에블바리 싹 다 손해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요 과목 선택한 친구들만 손해이고 이 과목 선택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 구조면 그럼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이 작용하는 지점이 좀 더 지금 현재 수능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더 커진 상황이다. 왜? 선택 과목 유불리가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요것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점들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나오는 흔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실은 2015 교육과정 세대들도, 현 고등학생들도 사실 변화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만에 이제 논술을 이제 부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원래는 고대가 논술을 안 깔았었거든요. 2018인가부터 그때쯤부터 계속 안 깔고 없앴었는데 논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BC로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입시에서 그동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많은 학교들이 어쨌든 이거라도 좀 더 반영을 확대하는 분위기로 가는 학교들이 되게 많고요. 면접의 어떤 비율과 그 다음에 변별을 좀 증가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계속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 같은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 대학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뽑을지, 뭐 논술을 다시 컴백을 할지 말지 이런 거는 학생들 기준으로 고2 때 원래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서 요렇게 학생을 뽑을게라고 하는 거는 애들 기준으로 고2 때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각 대학들이 어떻게 뽑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도 아마 결정 아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분위기를 봤을 때 커다랗게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와 흐름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더 가속화될 확률이 사실은 높을 것 같고요. 현 고2까지는 발표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권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염두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우선 먼저 예비 고1부터. 자, 지금 예비 고1의 현재 상황을 가장 선명하고 적나라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표여가지고 제가 이 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파란색까지가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여기 지금 이 빨간색이 중3이고 요 노란색이 황금돼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2015 교육과정이고 요 뒤에가 이제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요게 중2, 중1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시는 것보다 지금 아마 뉴스 같은 데 이런 데 보시면은 교육과정 그 학령 인구 같은 경우에 학령 인구 계속 떨어지고 있고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심각하거든요. 근데 중2, 중1 6, 5, 4, 3, 2까지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까지는 사실은 그게 엄청 크진 않고요. 생각보다. 요 뒤에 지금 미취학 아동부터 이제 후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까지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시면은 엄청 다르진 않아요. 오히려 요때가 이게 이제 2000 몇 년이더라? 2000년생이었나? 근데 얘네가 그때 6만씩 훅훅 이렇게 2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는 또 한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훅훅 2번 빠지고 쭉 갔다가 황금돼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현재 중3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중3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3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수능이 지금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시 40% 고정 이건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재수하고 넘어올 확률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올 수가 있고 근데 얘네가 또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뭐 각 학년마다 일정 비율이 재수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전체 쪽수가 좀 많긴 하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늘진 않는다 하더라도 쪽수는 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걔네들 여기에 이제 엎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해서 그리고 만약에 중3 친구들이 만약에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입시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풀렸어.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해.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수능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나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은 바뀝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아직 수능 개편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논서 수령을 할지 뭐 절대평가를 할지 아직은 발표가 안 됐으나 수능 과목은 개편이 되겠죠. 2022 교육과정에 맞춰갖고 개편이 될 거잖아요. 수능 과목은 개편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때는 2015 교육과정 지금 현 수능 체제 시스템대로 가고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은 그 변화된 수능에 맞춰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수가 불리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마다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하고 어떤 전형이 더 잘 맞고 어떤 전형은 되게 결이 안 맞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들마다. 그 애들마다 다른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 애들마다 다른 지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이 입시의 어떤 상황과 변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학생 개별적인 특성은 다를 수 있으나 근데 이제 재수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재수를 가능하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물론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시는 여전히 40% 우리 중3까지는 확정이에요. 40%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 위주의 전략을 짜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40%는 어쨌든 정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그 정시 위주의 전략을 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수를 어느 정도는 불사하겠다는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우리 아이의 특성이랑 같이 이제 합쳐서 한번 최종 결론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재수를 조금 피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2022 교육과정의 영향이 이미 계속 이제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현재 고3, 고2, 고1과 현재 중3까지를 지금처럼 그대로 쫙 뽑다가 갑자기 현 중2부터 전형 설계 계획을 확
뒤바꿔서 희한하게 막 뽑아버리는 상황을 그렇게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부드럽게 넘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걸 염두하고 있다는 거를 그 느낄 수 있게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3 친구들 때에도 그러한 영향이 이제 계속 될 거라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사십은 그대로니까 기존 입시 원래 방향대로 준비는 하시되 조금 더 학종을 주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 싶고, 근데 제가 지금 학종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요 근방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만약에 멀리서 오셨거나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과 전형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주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학생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도 어쨌든 대학에서는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다는 거는 변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하게 뭔가를 뭐 다르게 이제 하는 어떤 완벽한 길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지점을 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 교육과정 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신이 중요하고 1등급은 어디를 가고 2등급 학생들은 어디를 가고 원서를 쓴다 하는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박혀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틀이 있는데 그게 기존이랑 되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좀 이번 발표를 원망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잖아요. 사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전 정부 때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전 정부 탓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건 계속 준비되어 왔던 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정권의 어떤 색깔이 드러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커다란 흐름이었고 갈 수밖에 없는 방향, 이게 맞고 아니고 다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아요. 저는 판이 이렇게 한 번 확 뒤집어질 때는 얼마나 그 뒤집어진 판에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학종이 예전에는 입사제였잖아요. 아시죠? 입사제 완전 도입 초기 시절 때 그때 학생들의 적응 정도랑 그 다음에 지금의 학종에 적응하는 정도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게 서류도 그렇고 면접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그때는 사실은 훨씬 더 서류 면접 평가를 통해서 대학에서 뽑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던 초기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이해도가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만약에 요새 친구들을 만약에 뽑아가지고 예전 그 입사제 초기 때를 딱 던져놓으면 그때는 훨씬 더 좋은 평가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판이 한번 흔들릴 때는 얼마나 빠르게 그 판에 좀 적응하는지가 되게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하시고 뭐 어쩌겠어,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지선다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정답을 빠르게 잘 맞추는지가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지점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전보다는 줄 거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우수하게 확보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과정 중심의 평가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 국어 영어적인 어떤 그런 쓰고 말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과목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에 대한 어떤 그 표현 언어뿐 아니라 이런 서류 평가 기록 내용이 좋으려면 선생님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서류 점수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지점들이 기존보다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회 신청하시면서 질문 남겨주신 거를 제가 좀 빠르게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1:1 질의응답,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요거에 대해서 좀 우선은 먼저 쫙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먼저 수능 때문에 이놈의 킬러 문항 때문에, 자, 중킬러 문항을 어떻게 공략할게요? 현재 논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 이런 거 이제 종종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거 고3한테 중요하지 중3 이하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가 진짜로 안 나올지, 뭐 중킬러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좀 더 두고 보셔야죠. 왜냐면은 여론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그냥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고3이 아니면은 사실 지금 이 지점을 대단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3 이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능의 영향력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더 떨어지긴 할 거다.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와 대치 일반고 중에 어디가 더 나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충분하게 우리 모교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쨌든 그 과목을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한 과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만의 개별적인 평가가 의미 있게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교 유형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엉덩이가 가벼운 학교를 제가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엉덩이가 가볍다는 건 입시가 계속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맞춰갖고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엉덩이 굽두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라고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꼭 특목 자사고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체 일반고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 상황에 적응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응 속도는 가봐야 되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목자사고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것도 그 특목자사고를 우리가 묶이는데 전국에 특목자사고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전사고는 10개가 있고 외고나 막 이런 데까지 이제 외고 국제고까지 포함하면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학교들이 전부 다 사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학생 수준도 그렇고 학교 수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유형 그 자체보다는 학교의 마인드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진학한 다음에 주변 친구들의 어떤 수준? 이 수준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사실 좀 그런데 적당한 단어가 없네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 정시러 같은 경우는 사실 불리하죠. 왜냐하면 정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확실히 좀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리합니다. 근데 중3 기준에는 어쨌든 40% 유지가 되니까 어쨌든 수능이 갖고 있는 파워가 뭐 절대적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3까지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중2 이하는 수능 개편에 대한 최종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어쨌든 좀 의미 있게 개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 논란 상황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과를 생각하시는 경우에 문과의 전망과 외고의 전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과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외고나 국제고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뭐 유리하면 유리하지 사실은 불리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문과의 전망 같은 경우는 저희 입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다음에 취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보다도 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입시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대입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기업 연계 채용 을 계약한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공대 쪽에 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는 이제 기업 연계형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대학 주로 공대에 그런 어떤 취업을 보장받는 학과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과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과 쪽에 좀 더 상위권 의자가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플러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2025부터 의대 정원 확대는 확정이 됐고 다만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의대 정원이 몇 자리가 생기든지 간에 여튼 간에 상위권 의자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튼 간에 우선은 땡큐인 상황이긴 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상위권에 의자가 많으면 거기서부터 차게 될 테니까 내 성적이 어디가 됐던지 간에 내 앞에 자리가 많아지는 거는 나한테도 사실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과 쪽은 그런 부분에서 좋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입시 상황이 이과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 많이 늘어나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애들이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문과 선택해야 했을 애들이 이과를 간 거고 그것도 문과의 사실은 하위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보통은 상위권이 넘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쪽이 자리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과 쪽의 상위권들도 바글바글한 상황입니다. 그 반대로 표현하면 문과 쪽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 지금 상대적으로 비어요. 그리고 이과 쪽의 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문과 자리를 빼가지고 넣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문과 자리는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과 상위권 의자도 아직까지는 넉넉하긴 합니다. 이게 정말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은 변화가 될 수도 있으나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만약에 학생이 좀 문과적인 어떤 기질이 좀 더 강하면 다르게 표현할게요. 문과 쪽 과목의 성취도가 높으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히 무리해서 이과 과목들을 해서
그 노력 대비 성취를 낮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요건 근데 학생의 어떤 뭐랄까 문과적인 기질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과 쪽이 뭐 취업이 유리한 거는 맞긴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시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과목별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고1 과정 때문에 그렇게 올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나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고1 과정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닌데 등급 나오는 과목은 어쨌든 등급이 선명하게 나오니까 잘 봐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을 생각하면 만약에 극상위, 메디컬 뭐 어쨌든 스카이 뭐 이 정도를 만약에 목표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입시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왜 대학교 학점의 비유를 했잖아요. 등급이 대학에서 등급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등급이 갖고 있는 의미를 대학교 학점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 영재학교 같은 경우 이미 GPA를 가지고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등급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1등급, 2등급 몇 퍼센트 그 자체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 학생들도 그 내신 성적 GPA 점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과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이가 나기는 하죠. 그런 어떤 개념이라서 등급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 그 정도쯤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학교를 가게 됐는지가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 등급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에서 어느 정도쯤의 라인에 있는 학생인지는 영향을 당연히 줄 거라서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제 선행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고1 거에만 너무 맞추시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준비를 현실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금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무조건 달리세요라기보다는 당연히 심화가 중요하고 제대로 이제 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근데 혹시라도 고1 내신 등급 나오는 과목까지만을 딱 이렇게 막아놓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등급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심화 탐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럼 중3은 재수가 불가인가요? 불가는 아니죠. 법적으로 막아놓은 건 아니니까 불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리한 거죠. 분리는 합니다. 그럼 만약에 중3이 만약에 재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걸 염두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수를 염두한다고 해서 이를테면은 중3 학생이 2022 교육과정에 맞춰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도 안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조금 우리한테 싹수가 보인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좀 아예 하는 걸 좀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학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뭐 만약에 유학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선 유학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러니까 그 왜 국제반을 운영하고 있는 몇 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나 아니면은 AP를 딸 수 있게 이제 해주는 뭐 국제고나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 유학 생각하시는 경우에 바꿔 표현하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일반고에서 유학을 준비하기가 정말 많이 매우 힘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외국 유학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뭐 나쁘진 않죠.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쉬워지면 그럼 변별을 어디서 가질 것이냐? 지금까지 입시의 프레임은 내신 변별이 높아지면 수능이 상대적으로 줄고 수능의 영역이 높아지면 내신이 상대적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2022 교육과정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이 핵심이고 어떤 지점이 과거와 매우 다른 지점이냐면 요 두 개가 동시에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둘 중 하나가 어디가 커지고 어디가 빠지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이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요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빠지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수능이 이제 쉬워지게 되면 수능과 내신을 제외한 나머지들 영향력이 커지긴 하겠죠. 그 다음에 메디컬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학교 선택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영재학교에서 의대 이제 의학 계열 진학했을 때 제재 방안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되면 너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를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영과고를 제외한 상태에서 학교의 어떤 선택은 학생 상황에 맞춰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쪽은 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강남권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수능의 파워가 줄수록 사실은 교육특구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거는 뭐 맞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신이 불리한 교육특구 학생들 입장에서 내신의 영향 욕구가 같이 줄어드는 거니까 현재 고3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달갑진 않으나 중2, 중3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단하게 손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현재 고3 학생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 맞는데, 근데 중3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킬러 문항이 만약에 진짜로 없어진다고 치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능이 좀 더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는 건 상위권이 조금 더 점수가 촘촘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상위권인 애들이 상위권으로 붙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이 좀 더 촘촘해지고 그 밑에가 좀 더 한산해지는 구간이 생기겠죠. 이게 점수 분포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 애들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유리한 건 아니고, 그리고 수능의 파워도 그렇게 되면은 최상위권 입시에선 줄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전형 설계를 할 때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대단하게 엄청 손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사실 봅니다. 대치동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고교학점제가 진짜로 시행이 제대로 되고 2022 교육과정부터는 지방학생들이 제일 문제예요. 어떤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학생들이 정말 손꼽히는 학생들만 있고 교사의 숫자가 4, 5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과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과목들을 펼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듣고 공동 교육과정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학교에서 듣는 게 제일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충분한 심화 과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대치동 학생들이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 안으로 만약에 한정한다면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냥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시 준비가 대치동 안에서, 지금 이 질문은 사실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대치동에서 수시 준비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수시 준비하기 좋은 데가 어딨냐?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신이 따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보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수시 준비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수시 준비가 어디가 제일 가능하고 엉덩이가 제일 좀 가벼운 데가 어디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치 학생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남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 학교들 중에서 요 근방이라고 쳤을 때 그나마 중도? 여학생은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네, 학교가 해주는 게 1도 없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포장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학교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영과고 입시에서 제재 방안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고교 선택이 특히 고민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집어넣는데요. 이 얘기가 근데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과고 입시가 제재 방안이 풀린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재학교에서 지금 현재 의대 입시에 제재 방안이 있고, 그 제재 방안이 현 고2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재 방안이 발표된 다음에 들어간 학생들부터 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고3 학생들도 그 제재 방안 해당이 안 돼요. 현 고2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진짜 메디컬 가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제 불편한 지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굳이 지원하는 거를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근데 그 제재 방안이 사실 더하면 더했지 이게 풀릴 확률이 높진 않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이 얘기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 한참 가니까 우선은 패스를 하는데, 어쨌든 제재 방안이 그렇게 풀릴 확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화를 완벽히 아니면 미적분까지 달린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사골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중3이면은 현재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입시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신이 갖고 있는 그 내신 숫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중2 이하랑은 또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수상화 완벽하게 다지고 심화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고민할 여지가 없고요. 근데 이제 중2 같은 경우도 당연히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지점은 있겠죠. 오지선다 문제를 누가 더 완벽하게 푸느냐라는 지점은 확실히 비중이 줄긴 할 테니까, 우리가 교과 과목을 내신을 막 달리는 것보다는 심화를 반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그냥 훑어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아야지만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좀 줄긴 하겠죠. 아무래도 중2 이하 친구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맞지만 상대적으로 중3에 비해서는 뭐 이게 몇 대 몇 이렇게 친다면은 조금 더 요 지점으로 살짝은 더 넘어가기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대 말고 치안약수 생각하면 연구하고 괜찮나요? 아니요. 그 의대만 제재 방안인 게 아니고 의학 계열 제재 방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목자 사고가 좀 더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더 이제 유리하다고 하면 지역자 사고, 그러니까 광역자 사고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학교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의 사실은 마인드거든요. 학교의 마인드와 학교 구성원들의 수준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학교 구성원들의 수준과 학교의 마인드 요거 두 개라서 유형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다만 특목자 사고 인기가 더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아마 예상을 하실 텐데 그 특목자 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학교의 마인드와 구성원들의 수준이 둘 다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꿔 표현하면은 일반고라 해도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은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지역 자사고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갖춰진다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학교 유형에 너무 사실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사고들 중에서도 수시 대비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엉덩이가 가볍고 학생들 수준이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지역 자사고 중에서도 사실은 말이 자사고지 자사고 같지 않은 자사고도 사실 존재합니다. 특정 학교를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교육과정 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럼 의대 진학 로드맵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현 중2 이하부터 되게 많은 게 바뀌는데 내신도 이제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편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어쨌든 수능도 개편이 되잖아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그 의대 로드맵이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의 그 자격 요건이 더 강화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2 이하 친구들부터는 수도권에서 이제 중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지역인재 전형을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분리합니다. 그거 바꿔 표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의대가 아니라 수도권 의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갖고 준비를 시키실 필요가 있을 거고, 반대로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근방 학생들이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수도권 의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의대들은 지역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치열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책을 이제라도 평생을 안 읽었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라도 읽힐 것이냐? 우선 책이야 뭐 사실은 언제든 읽으면 좋죠. 그리고 학년이 어릴수록 더 좋겠죠. 아마도 더 좋을 건데,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잘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괜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히세요라고 하는 게 좀 오해가 생길까 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어쨌든 조금 더 입시에서 활용도가 높을 거긴 합니다. 왜냐면은 국어적인, 영어적인 어쨌든 그 글을 읽고, 그러니까 쓰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말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논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중요해지긴 할 테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책들을, 의미 있는 책들을 이제 읽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심화 탐구를 해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어떤 그 충분한 어떤 지적 호기심과 그 다음에 탐구력을 생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록들에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면 좀 더 입시에서 전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은 거는 맞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혹시 둘째가 따로 있으시거나 혹시 밑에 학년 학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오신 거면 이 부분을 특히 좀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다만 국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실제로 영어로 된 텍스트를 봐도 국어적인 문해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글을 읽고 사실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영어든 국어든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 역량 자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어와 영어 책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보는 거는 좋은데, 근데 당장 입시생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되게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요번 발표에서 어쨌든 의미 있게 놓치시면 안 되는 지점들을 제가 좀 찝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미정인 부분, 예를 들면은 이제 수능 개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됐으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발표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다만 사실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인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3이거든요. 예, 그 중2야 사실은 시간은 아직은 있어요. 근데 중3이 문제라서 중3 학부모님들은 지금 오늘 이거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 전반적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그 다음 플랜 B, C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사실 있고요. 그래서 좀 요거를 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제가 좀 자리를 마련해서 준비 잘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